안녕하십니까. 오의식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랑 프로 레시피 부가가치세법 편 들어가기 앞서서 2022년도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레시피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역을 보시면 주요 개정 내역에 많이 있는데 1번 자영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 제도 공제도 개선이랄지, 그다음에 공제 시기가 지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공제랄지, 그다음에 거래 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 공제랄지, 네 번째 역시도 착오로 인해서 선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공제 인정 범위 확대랄지, 그리고 다섯 번째 역시 마찬가지고 선발 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 특례 요건 완화랄지, 이렇게 1번부터 5번의 경우에 보시면 주로 주로 사업자들이 아주 큰 잘못이 아니라 대부분 착오나 착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그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매입세 공제 자체를 해주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페널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개선해서, 그러니까 내역의 거래 내역, 공급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착오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한 건데, 자영업자의 권익보호나 그다음에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 큰 페널티가 아니라 그것도 인정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부가세법의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 등의 가액의 안분계산법의 적용 예외를 신설해서 토지와 건물을 이제 일괄 공급,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공급이라는 것은 파는 경우에 보통은 이제 토지가액 얼마, 건물가액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으로 해서 토지 건물 세워진 이 땅과 건물 해서 얼마 이렇게 공급하는데, 그때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부가세를 덜 내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난해서 건물 부분을 적게 잡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분계산법 적용 예외를 신설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법령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에 따르거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개정세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부가세 면세 부분에 가사 관련 이 제공에 대해서도 면세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면세에 추가를 시켰고, 그다음에 자연 장지 분양 및 관리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면제에 추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을 대상 금액, 그러니까 점점 낮추는 거예요. 3억 원, 2억 원, 1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을 높이려면은 전년도 공급가액 기준을 점점 낮춰가지고 의무 발급 기준을 높이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러니까 로드맵에 따라서 예전부터 이렇게 3억 원을 하고 언제 몇 년 뒤에는 2억 원 하고 1억 원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이 의무 발급 대상 금액을 낮췄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제 부가세법 주요 내용은 이런 거고, 뒤에 이제 추가해서 부가세법뿐만 아니라 조세특례 제한법상에서도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몇 가지 더 추가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급 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이 세금계산서를 매입세 공제를 했었었는데, 이 6개월을 몇 년으로 6개월을 2배 늘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를 인정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이 2022년 2월 10일 이후 제한화 영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그러니까 이때가
2022년 2월 15일이 여기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을 때 이제 공포되기 바로 직전에 그 이후 그날 이제 15일 날 원래 공포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급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 착오로 인해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착오로 인해서 선발급된 그래서 발급됐더라도 30일 이내에만 공급 시기가 도래한다면 매입세 공제를 해줬는데 이걸 30일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만 공급한다면 이것 역시 기한을 늘려서 납세자에게 매입세 공제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준 거죠. 네, 3번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 특례 요건 완화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번에 개정된 내역이 동일 과세 기간 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고 그다음에 대가도 수령해야 되고 이래야지 특례를 인정해 줬는데 여기서 공급 시기만 도래해서 이제 대가를 수령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급 시기만 도래해도 하는 걸로 이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자, 4번에 거래 형태 착오에 의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올에 대한 매입세 공제 허용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매입세 공제 인정 대상을 확대해서 위탁 매매를 직접 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직접 매매한 것으로 착오했거나 아니면 직접 매매하지 않은 걸로 하거나 이렇게 착오한 거에다가 추가해서 용역의 주선 중개를 용역의 직접 공급으로 착오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러니까 직접 공급이 아니라 간접 공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경우와 위수탁 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한 경우 그런 경우까지 추가해서 이 오류 발급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범위를 더 넓혀주는 걸로 완화해서 사실 이거 가지고 분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개해주는 걸로 오히려 개정을 했습니다. 자, 수령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역시 해서 수령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로부터 1년까지 수령세금계산서 발급을 확대하는 걸로 개정했습니다. 자, 그다음 매입자 발행 수령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 명확화해서 여기서 이 발급 사유를 공급자의 부도나 폐업, 그다음에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수령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해서 이제 종전에서는 이 뭐 부도 폐업 등으로 등으로 해가지고 이 뭐 공급자의 부도 폐업 이거 했는데 거기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등의 사유를 추가해서 발급 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의 등록을 뭐 허용했다든지, 그다음에 위탁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 공급의 간주를 인정했다든지 해서 신탁자산 관리에 관련돼서 과세관계를 합리화시켰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 공급에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 기준을 보완해서 여기 그 적용 대상을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탁관계에 대한 내용을 추가시켰다는 것. 마찬가지로 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추가했고, 이쪽은 이제 신탁 관련돼서는 그쪽이 전문적인 거니까 조금 그냥 내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협동 용역의 업종을 추가해서 외화협동 용역에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도 요즘에 이제 전자상거래 때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이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영세율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포함되지 않아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업종에 추가시켰습니다.
여기 이제 자연 장지 분양 및 관리 영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면제 대상을 추가해서 자연 장지 분양 및 관리 영역 이 부분도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시켰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 운영 영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해서 창업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업종을 이 경우를 추가해서 이 부가세를 면제시켜서 아무래도 부가세가 붙어 있으면은 거기에 그만큼의 자금 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걸로 개정했습니다. 이게 인적 영역 중에서도 가사 관련해서 가사 서비스 제공 관련 그래서 이제 가정 내 청소랄지 세탁, 주방일 및 가구 구성원의 보호나 양육 등 그러니까 뭐 아이 돌봄이랄지 돌봄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이 가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렇잖아요. 이 일반 가정에 가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종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뭐 아주머니 보호 아주머니들 소개받아서 뭐 한다. 그런데 거기에 부가세 10% 붙여가지고 하고 그러면 그만큼 가계에 부담이 되니까 가계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사 비용의 경감을 위해서 인적 영역의 범위에서 면세 대상에 추가시켰습니다. 참 여기 하나 더 설명해 드릴 거는 이건 2022년 6월 16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달 16일부터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 영역에 추가시켰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저작물 보상금 수령 단체가 제공하는 영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 이것이 저작물 보상금 수령 단체의 공익성을 감안해서 이것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랄지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그다음에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대한 내용도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추가시켰습니다. 자, 수입 부가세 면제 대상 희귀약품 범위 확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이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거기 이 치료약도 비싼데 희귀 질병에 대한 치료약 값도 비싼데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까지 붙어 있으면 더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점점 더 추가시켜서 전신 중증 근무력증 환자랄지 그다음에 시신경 척추염 범주 질환이랄지 신경 섬유종증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이제 내용을 추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걸로 개정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 등 가액의 안분 기준 보완해서 토지와 건물을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금액 얼마 이게 건물 따로 뭐 토지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 합쳐서 얼마 이렇게 했을 때 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건물가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토지 건물 합쳐가지고 10억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건물분에 대해서는 건물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토지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다 보니까 건물분을 부가세를 조금 부담하려면 어떻게 해요? 건물분을 되게 줄이고 뭐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토지는 나머지 이 뭐 9억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전에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제 거래 가액의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한 금액과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 제재가 있었어요. 네 맘대로 하면 안 되고 내 맘대로 뭐 여기 뭐 1,000만 원, 뭐 9억 9천만 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여기 기준시가가 있으니까 기준시가에 의해서 토지의 기준시가, 그다음에 건물의 뭐 기준시가 해가지고 안분한 금액의 30%를 벗어나지 말아라라는 의미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더 합리적으로 해서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거래가액에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해서 이런 거 제외해서 30%를 벗어나더라도 이게 무조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30% 이내에만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 기준 시가가 좀 불합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걸 무조건 따르면은 억울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해서 다만 인정할 만한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경우는 30% 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격을 정한 경우랄지 건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가 제일 큰 경우죠. 사실 저기 있는 토지 건물을 일괄 공급해서 내가 취득했지만 거기다 그 건물을 내가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멸실하고 토지만 사용하려고 취득한 건데 거기다 내가 건물 가격에 대한 부가세 내라? 그렇게 해서 우리 공급한 거니까 부담하고 샀지만 매수세 공개를 받지 못해요. 왜? 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철거를 해버리면 그 매입 사자 입장에서는 매수세 공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추가해서 과세 기준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뭐 여러분들 나중에 종종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19번에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업자의 표준 인증 취소 규정에서 행정 기준을 이제 명확한 거죠. 뭐 이런 거 없다가 신설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표준 인증을 취소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수정 수입 세금에서 발급 사유를 구체화시켰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경우 등 했는데 거기다가 추가해 가지고 뭐 쭉 해서 안에 내용이 더 있습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세 공제 특례 기한 연장해서 원래 2021년도로 일몰 기한이 도래했었는데 2년 더 연장해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 과세표 2억 원 이하면은 109분의 9. 그다음에 공제 한도도 역시 10% 더 늘리고 최고 50%를 65%까지 했던 것을 그전 여러분들이 계속 했던 거예요. 하지만 원래 일몰 기한이 2021년도까지였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시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2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 매출세 공제 특례 기한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500만 원인데 연 1,000만 원 해주고, 그다음에 공제율도 1%가 아닌 1.3% 했던 것도 지난해 2021년도 말로 일몰 기한이 도래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2년 연장해서 202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를 신설해서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보시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을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직전 사업년도에 재화 용역의 공급가격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는 물론 의무적으로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 전에 3억 원에 했다가 2억 원을 낮췄잖아요. 2억 원을 다시 또 1억 원으로 낮추면서 의무 발급 대상자인데 전년도에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면서 1억 원 이하인 자 중에서도 위에 와서 다시 보시면 자 중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무 기준을 3억 원, 2억 원, 뭐 1억 원 이렇게 점점 낮추고 있지만 당장 올해부터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지만 1억 원 이하인 사업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이때가 이제 1억 원이 적용되는 공과액 1억 원이 적용되는 때니까 이때까지 1억 원 이하여 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굳이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발행한다면 인센티브를 줄게. 어떻게? 발건당 200원씩 100만 원 한도로 해서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줄게라는 취지예요. 방금 설명해 드린 거고, 그다음에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를 개선해서 그동안은 고지 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확대했어요. 그래서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고지하지 않는 걸로 개정했습니다.
자, 그다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 명세 보관 제출 의무를 신설해서 여기 뭐 외에서 거래 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를 뭐 추가했습니다. 추가해서 뭐 이런 것들 확정 신고 기한을 5년간 보관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거래 명세를 제출 요구하는 것도 60일 간편 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간편 사업자 등록에 대한 직권 말소 근거 규정을 신설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간편 사업자가 국내에 폐업한 경우에 간편 사업자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2기의 과세기간 이상 부가 신고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폐업시키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다음에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매입차별 생겨난 학계표 제출 의무를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 연락사무소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생각 주고받고 해도 아무것도 물론 뭐 세무서의 생각을 뭐 연락사무소니까 발행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런 과세 이 세무에서 학계표가 없으니까 불법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여기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도 의무 제출 대상에다가 추가시킨 거예요. 해서 그동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그다음에 뭐 면세법인이랄지 이런 사업자들은 면세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게 없었어요. 뭐 법인세 신고만 하고. 근데 거기다가 여기 학계표 제출 의무를 부과시켰죠. 그래서 뭐 똑같은 과세 기간, 뭐 1기면 1기, 과세 종일로부터 25일, 그러니까 부가 신고하는 기간에 학계표를 제출해라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법인, 병리법인, 그다음에 각급 학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추가해가지고 뭐도 추가해서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도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매입처벌 세금이라서 학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다가도 매입처벌 세금이라서 학계표를 의무를 추가시켰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2022년 7월 1일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연락사무소니까 발행은 못해요. 여기 사업장이 아니니까 발행은 못하고 발급받는 분에 대해서. 자, 그다음 매입처벌 세금이라서 학계표 관련 가산세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령에 대한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입처벌 세금이라서 학계표뿐만 아니라 과다 신고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역시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 경우 뭐 그 과다하게 적용 공과액이 0.5%인데 사실은 이거 신용카드 양이 막 되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양이 처리해야 될 양이 되게 많다 보니까 신중하지 않게 해가지고 막 보면서 그냥 다 공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 구체적인 파악이다 보니까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막 그냥 그 양이 많으니까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막 해가지고 신고하는 것 같은데 너네 앞으로는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0.5% 부과할 거야 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명세 제출할 때 내역 잘 보고 안 되는 품목들 있어요. 뭐 택시랄지 그런 것들 여객 운송에서 전세 버스 말고는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뭐 대리운전이랄지 그러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관련이랄지 이런 것들 잘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가산세가 없어서 매입처벌 생겨서 학계표는 과다 공제 받으면은 가산세가 있었는데 이 신용카드 매입에 대해서는 제재 가산세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추가해서 0.5% 가산세 매겠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신고해라 이런 의미예요. 언제부터? 당장 이번 신고부터. 이번 신고면 언제? 2022년 1월 1일 재화돈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그러니까 당장 1기 확정 신고할 때부터 성실하게 잘 신고해라 라는 의미죠. 이게 뭐 지방세 소비세율 인상해가지고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냈던 것을 여기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올해는 2022년에는 2.7% 인상하고 2023년에는 1.1% 더 추가해가지고
결국 25.3%가 되게 점점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마련을 위해서 점점 더 추가해서 지방소비세로 납부하는 비율을 점점점 높이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판매 결제 대행 자료 뭐 제출시기 단축해가지고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했던 것을 다음 달 15일까지 해서 더 빨리 제출 기한을 제출해라라는 걸로 바뀌었고 납세 부정 및 조사를 위한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이걸 새로 이 기준 부과 신설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기준을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 중요한 사항을 이 법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추가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세 과태료 적용 대상을 추가해서 소규모 정비업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역시도 이 다른 정비사업 조합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해서 과태료를 추가했습니다. 주택연금 담보신탁 처분 시 부가세 면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담보신탁 주택을 처분할 때도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추가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 적용 기한을 원래 그러니까 원래는 한시적으로 했어요. 한번 실행해 본 거였어요. 해가지고 뭐 과세 유흥장소랄지 유흥업소, 단란점 이런 데 있잖아요. 과세 유흥장소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일정 %를 부가세를 카드회사에서 직접 이 카드회사에 직접 구세청으로 납부하도록. 왜냐하면 이런 데가 중간중간에 폐업하고 부가세 다 신고 안 하고 납부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그냥 부가세를 카드사로부터 받는 거예요. 카드 결제 금액의 일정 %를 카드사로부터 결제를 받아가지고 부가세청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네가 신고할 때 그 금액을 빼줄게 했는데 이걸 이제 처음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 기한을 정했어요. 2021년 말까지 해가지고 그때까지 한번 운영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할게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적용 기한을 없애고 그냥 영구적으로 언제까지만 할 게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제매수세 공제, 재화용 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수세 공제 특례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자, 23번에 외국인 관광객 사업 면세점 즉시 환급 금액을 확대해서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50만 원 상향시켜서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즉시 환급해주는 금액을 늘리다 보니까 소비를 확대를 유도하는 쪽으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이거 2022년 4월 1일 이후 구입하는 부분부터 해서 확대시켰으니까 여기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도 부가세법 개정 내역과 거기에 관련된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부가세법 내용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중간에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교재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무사랑 프로 레시피 부가세법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원클릭 텍스 메뉴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뭐 여기에 대한 내용만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클릭 텍스는 뭐 우리 보면은 회계관리의 데이터 연동 기타 중에 여기 두 번째 칸에 원클릭 텍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었던 계기는 이 원클릭 텍스, 그러니까 한번 클릭해서 이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에 좋아진 거죠. 그래서 세무사무실에서도 그동안은 다 일일이 손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원클릭 텍스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자판기를 뭐 엄청나게 많이 두드려서 입력했죠. 하지만 이 스크래핑 기술을 접목함으로 인해서 이 원클릭 텍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세무사무실에서 훨씬 옛날에는 정말로 진짜 방직 공장에 기계 미싱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 자판 입력하는 게 소리가 착착착
다 났었어요. 그러니까 세무사무실이 있는 이 건물에 층에 올라가면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 여기는 공장이다 공장. 지나간 사람들이 방직 공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공장처럼 들렸었어요. 하지만 이 스크래핑 기술을 이 프로그램에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세무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세무사무실에 가면은 뭐 자판 두드리는 소리 별로 나지 않아요. 뭐 문서 작성할 때나 나는 거고 아니면 뭐 자기네들끼리 뭐 채팅하는 때나 나지. 이 신고 뭐 업무 처리할 때는 입력하는 것보다 클릭하는 소리가 더 나죠. 말 그대로 원 클릭이에요. 클릭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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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나요. 응? 그러니까 바뀐 게 이 원클릭 텍스트 덕분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서 처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보다 더 이 소중한 기능이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하지 말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배우자 이거예요. 미리 이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에서 한번 가서 봅시다.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 가가지고 여기서 설정을 해두시는 거예요. 해서 우리는 첫 번째 탭이 뭐 구제청 홈택스, 계좌, 카드, 그다음에 온라인 매출 이렇게 등록을 해두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구제청 홈택스 내역들 이게 여기다가 인증서 등록하고 뭐 인증서 등록을 뭐 일괄 등록할 수도 있고 일괄 등록 선택해가지고 그다음 인증서 등록을 통해서 인증서를 등록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별로 이제 여기 있는 그 사명 신용카드랄지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각 회사 별로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것도 회사 별로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계좌 카드 내역도 여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결산하거나 이럴 때 우리 거래처 회사에 이 그 은행 내역을 등록을 해 두시면 우리가 은행 내역을 불러올 수 있어요. 하지만 상세 내역은 불러오진 않겠죠. 상세 내역은 이제 회사에 받아야 되는 거고 불러와서 우리가 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카드를 등록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 신용카드 하는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해두시면 뭐 신고할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뭐 매출 내역 받아주세요 할 필요 없이 일단 우리가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디 비밀번호 받아주면은. 그래서 항상 거래처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는 그것을 등록만 해두면은 우리가 일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등록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스크래핑 아까 회사에서 여기서 할 때 스케줄 설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내가 언제 스크래핑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실시간으로 아래에서 스크래핑 내역 조회해서 물론 이렇게 제가 이 스케줄 통해서 한 것을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시간 스크래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러한 내역들 아까 있던 구청 전자세금계에서 내역이랄지 현금 영수증 내역, 그 다음에 카드 매출 내역, 뭐 그다음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내역들 혹은 통장이나 매입 신용카드 내역들을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거 앞에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다시 그 리마인드하는 수준으로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래핑 하면 되겠죠. 해서 이제 스크래핑을 이렇게 해오면은 이제 각 메뉴로 들어가서 하나씩 대조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약간 앞에 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 스크래핑만 돼 있으면은 앞에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굳이 그러면 아까 설명해도 또 해주냐? 이번에 새로 추가된 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 조회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가서 이제 사실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코로나가 완화되고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한참 할 때는 사실 어디 나가는 게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뭐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공포스러웠죠. 밖에 나가서 혹시 잘못 뭐 뉴스에 나오면은 커피숍에서 잘못 갔더니 뭐 커피숍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그 에어컨을 통해서 전부 다 코로나에 감염됐다든지 이런 뭐 뉴스가 나오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집에서 가급적 안 나가고 집에서 이제 뭐 맛집 검색해가지고 이 시켜 먹다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매출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소문을 타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맛집으로 소문난 데는 오히려 매출이 뭐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 배달을 통해서 맛집들은 더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온라인 매출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중개를 해주는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 그러니까 무슨 쿠팡 이체랄지, 배민이랄지, 이런 데 사업자들은 엄청나게 중간에 수수료를 많이 챙겼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사업자들도 매출이 늘었으면은 괜찮겠지만 매출이 늘지 않고 수수료만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내역을 매출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왜냐면 그냥 정신없이 포장해주고 그 다음에 물건 가져가고 그리고 돈이 들어가지만 이거 일일이 하나씩 이게 개별로 매칭해서 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간마다 이렇게 돈이 입금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얼마나 들어오고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하는데 이런 매출이 누락돼 가지고 나중에 신고 금액이 누락돼서 가산세가 나오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를 사장님의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내역 조회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사장님도 어느 때 보면은 정신없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애초에 전부 다 처음에 입력할 때부터 온라인 매출 사이트를 전부 다 등록해 놓는 거예요. 해서 가입해 가지고 우리가 사장님이 어디에서 매출 사이트를 가입한다. 그럼 우리도 그 내역을 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아예 등록을 해두시는 거예요. 전자상거래 매출에다가 전자상거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배민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배민이라고 쓰는 거예요. 제가 배민이면 배민에서 말이 배민이지만 배달의 민족 있잖아요. 이렇게 배달의 민족 선택한 다음에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그다음에 거래처 코드에다가도 여기다가도 거래처 코드를 등록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다가 우리 거래처에다가 여기다가도 예를 들어서 7,000번에 배달의 민족 해서 등록을 해두셔야 돼요. 해두셔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 등록해두시면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아이디 1111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패스워드도 땡땡땡땡 이렇게 입력했다면 거래처를 등록한 거래처 코드를 등록을 해두시고 난 다음에 동의 여부에 서면이면 서면 사용 여부에 여 해가지고 코드를 걸어주시면 굳이 코드를 걸어줘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별로 매출을 집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등록한 다음에 여기 와서 스크래핑을 온라인 매출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 개설된 사이트마다 해가지고 불러오시면 된다. 이거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돼요. 없어졌으니까 등록된 사이트에도 나갔다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온클릭 텍스트를 통해서 온라인 매출 불러오기 해가지고 배달 마켓 해서 배민 사이트 이게 내역이 안 불러지는데 여러분들 여기 책에 보시면은 책의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해서 제가 등록해놨는데 이 스크래핑 경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어가서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이 기간 선택에서 불러오시면 이 회사별로 해서 등록해놓은 내역대로 온라인 매출 업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불러오기 하면은 내역이 불러와져요. 이렇게 그래서 내역이 불러와지면은 금액이 어디 회사 매출이 카과가 얼만큼, 현과가 얼만큼, 건별이 얼만큼 이렇게 불러와져요. 회사마다 그다음에 어디는 카과가 얼만큼, 현과가 얼만큼, 건별로 이렇게 불러와지면은 여기 이걸 가지고 전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매출로 카드로 해서 이 월별로 해서 매출을 전송을 하면은 온라인 매출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이 매출로 건별로 해가지고 입력이 돼요. 근데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스크래핑을 통해서 입력해서 불러와지니까 편해요. 편리하고 좋은데 다만 간과하고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매출 내역을 쭉 보다 보면은 여기는 그 상대방에서 신용카드 결제랄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만나서 결제한다든지 할 때 현금 영수증 발행했다든지 하는 거 내역이 있는데 신용카드 내역은 우리 매출로 안 잡히고 그 배달 업체의 매출로 잡혀요. 그런데 다만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 우리의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걸로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뭘 상호대사해 봐야 되냐면 우리 단말기 회사에서 우리 단말기를 통해서 순수하게 우리 매장에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발행한 내역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차이 되는 만큼이 실제로 우리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한 것은 100인데 홈택스에 우리가 발행했다고 돼 있는 현금영수증 매출이 1000이라면 900만큼은 이런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이런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을 통해서 발행한 현금영수증 매출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내역을 중복되지 않게 입력해 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되냐면 뒤에 가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붕괴 설정을 하는 건 뭐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세요. 보시고 내역도 뭐 일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주의사항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주의사항에 뭐가 있냐면 이 항목별로 다르게 집중되는데 매출을 중복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하니까 매출을 빼먹지 않고 신고해서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 스크래핑해서 신고하다 보니까 매출이 중복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뭐 예를 들어 다 항목별로 회사별로 설정해 놨어요. G마켓은 뭐 카드는 신용카드, 현금은 현금결제, 기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돼 있고 스마트 스토어는 카드와 현금이 있는데 현금에서 이 현금 영수증 부분이 중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역시도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중복해서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어디서? 만나서 결제 카드를 할지 현금 영수증 현금 매출 부분에서 요기요도 마찬가지로 카드 부분이 저희 쿠팡이츠도 중복 현금 영수증 매출 부분이 네이버페이도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 부분이 이렇게 대부분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어느 이 차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현금영 중복되는 부분이 현금영수증 대부분이 현금영수증 매출 부분이에요. 현금영수증 매출 부분에 중복 발행되는 게 없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확인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스크래핑 해가지고 전송해서 매출을 하면은 좋죠. 매출 많이 신고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쓸데없이 이중으로 매출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출을.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의 단말기사에 우리가 이 매장에 있는 단말기사를 통해서 발행하는 카드 내역과 현금 영수증 내역과 여기 소셜 커머스 그러니까 이 온라인상의 매출을 통해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이 모아져 가지고 구세청 홈택스에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이 모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차이 나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단말기를 통해서 하는 것과 여기 홈택스에 모아져 있는 카드 내역을 비교해 가지고 중복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차감해서 신고를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대부분 다 현금 영수증 부분이 중복돼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뭐 앞에 있는 뭐 분계 설정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 한번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분계 설정하는 것들은 뭐 일괄 변경하고 분계 설정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말고도 다른 메뉴에서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는데 다만 우리는 매출할 때 매출이 중복으로 신고되지 않게 조심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굳이 이 내역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과 이 프로그램상에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그러니까 사업장마다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걸 이제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어떤 사업장은 결손이 나고 어떤 사업장은 뭐 납부할 세액이 나오고 이렇게 사업장마다 다른 환경에 처하면은 뭐 환급하고 납부를 뭐 이렇게 이번에 환급입니다 하고 바로 환급 내주고 납부할 것은 바로 납부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납부는 부가신고 기간에
신고하면서 납부하지만 환급은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30일, 그다음에 조기 환급이어도 1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불합리할 수 있어요. 내가 나는 동일한 사업자인데 혹은 법인이라면 동일한 실체인데 사업장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납부할 것은 바로 납부하는데 환급받을 것은 나중에 환급받는다? 이러면 이제 금액이 적으면 상관없는데 금액이 크면 거기에 대한 돈이 묶일 수가 있어요. 미리 납부하고 다시 돌려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주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납부해라 라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고 아니 그것도 힘들다. 아예 그냥 나는 하나의 사업자처럼 그냥 전체를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를 살려서 전체적인 개념을 생각한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업장의 범위량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어떤 건지 사실은 이 세무사랑 프로에 대한 강의이지만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실어놨으니까 사업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뭐 하치장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직매장과 하치장 있잖아요. 직매장과 하치장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 직매장은 판매 시설을 구비한 장소예요. 하치장은 그 대신에 보관이나 관리 시설만 구비한 장소가 하치장인 거고 그러니까 각각 달라요. 이 직매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반면에 하치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하치장에서도 말은 하치장이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다라고 한다면 거기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할 수도 사업장별로 과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시사업장이 있는데 임시사업장은 말 그대로 임시예요. 그러니까 10일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엑스포랄지 무슨 박람회랄지 이런 것들 할 때 그리고 뭐 주말에만 열리는 무슨 뭐 행사 이럴 때는 거기서 각각 회사들이 나와서 부스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건도 팔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주말마다 뭐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한다. 그러면 1년이 52주인데 주말마다 1년 내내 한다고 했을 때 52개의 사업장 개설 신고했다가 폐업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10일 이내라면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써있기 때문에 10일 이내여도 굳이 하고 싶다면 개설 신고를 해서 신고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중요한 게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사업장에서 총괄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냥 총괄 납부에 납부. 얘기는 조심할 게 총괄로 납부하는 거예요. 자, 지우고 다시 하면 자, 납부를 총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해야 돼요. 응? 자,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하되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납부에 관해서만 어떻게? 납부만. 다시 강조하면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이렇게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기 때문에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1기부터 다음해 1기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12월 31일이니까 31일로부터 20일 전이니까 12월 11일까지는 어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사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어야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우리 사업장 많아. 아유 이번에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뭐 같이 섞여 있어. 아유 나 이번에는 그냥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고할래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1기부터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2월 11일 전까지 이게부터 적용하고 싶으면 6월 말일부터 20일이니까 6월 10일 전까지는 과세가 시작하기 전이에요. 전 20일 전까지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신고하는 건 똑같은데 총괄납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뒤에 이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놨으니까 프로그램에서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했는데 뒤에 이제 사업자 단위 과세 보면 얘는 사업자 단위 과세예요. 마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지만 한 개의 사업자처럼 신고하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그러니까 너 사업장이 여러 개 개설되어 있는데 보니까 뭐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기도 신고는 각각 해야 된다면서 납부만 한 군데서 뭐 해야 한다며 나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 나 그냥 하나의 사업자처럼 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변경을 신청을 해야 돼. 등록 변경 신청이에요. 한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래 사업장을 낼 때마다 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해버리면 다른 사업장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전부 반납해요. 자, 우리가 A, B, C, D 사업장이 있었어요. 여기 한번 쓰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A라는 사업장, 그 다음에 B라는 사업장, 그 다음에 C라는 사업장, 그 다음에 D라는 사업장 이렇게 각각 사업장이 있었는데 사업장마다 사업장 등록을 각각 내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고 뭐 주사업장 총괄납부도 신고는 각각 해야 한다면서 힘들다라고 해서 우리 그냥 마치 하나의 사업자처럼 그냥 신고하고 납부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하되 어떻게 하냐?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하면은 자, 주사업장을 딱 정해요. 여기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이 전체 사업장에 있던 사업자 등록을 전부 반납해요. 반납하는데 반납해가지고 주사업장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내줘요. B, C, D가 없어지고 A라는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A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두 페이지예요. 두 번째 페이지에 여기 상황에 B라는 내용, B라는 사업장 내용, C라는 사업장 내용, 그 다음에 D라는 사업장 내용이 여기에 적어지게 여기 주사업장이고 종사업장이 B, C, D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되는 사업자 등록증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사업자 단위 과세예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니까 마치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하나인 것처럼 관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체는 BCD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는 각각 해야겠죠. 신고는 간편해졌지만 관리에 어려운 점은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비교를 보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 납부나 환급에 관해서만 주사업장이 관할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자 단위는 한 사업자처럼 사업자 세금계산서도 하나로 다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로 다 관리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재화 간주 공급 배제해서 다른 사업장의 재화를 반출하더라도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랄지 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선택하면은 여러분들 간주 공급 있죠? 이 간주 공급에 뭐가 있어요? 간주 공급에 자, 개, 사패에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가 공급이 있어요. 자가 공급. 자가 공급이라는 것은 같은 회사 내에서 같은 회사 내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걸 자가 공급이라고 하는데 자가 공급 중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사업장이 과세 사업장과 면 사업장이 있다면 면 비판에서 면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같이 사가지고 하는 경우랄지,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해서 판매 목적으로 A라는 사업장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일 때예요. 이 주사업장 총괄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가 아니라 A라는 사업장에서 B라는 판매장으로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한단 말이죠. A라는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판매 목적으로 반출해요. 얘가 예를 들어서 빵집이 있는데 A는 본점이에요. B는 지점이고 얘가 본점이고 B가 지점이 있다고 봐요. B가 지점이라고 봤을 때 본점에서 빵을 다 만들어 가지고 물론 본점에서 판매도 하지만 지점에서는 판매만 해요. 지점에서 빵을 만들지 않아. 그러면 이제 본점에서 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B라는 지점으로 공급이 될 텐데 이거를 총괄납부 신청이나 사업자 단위를 하지 않게 되면은 A 사업장은 항상 B 사업장의 물건까지 만들다 판매될 빵까지 만들다 보니까 A 사업장은 항상 환급만 발생해요. 그리고 B라는 사업장은 납부세액만 발생하고 왜 매입을 전부 다 A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빵을 다 만들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A에서 B로 판매 목적으로 반출할 때도 공급한 걸로 보고 니네 이렇게 하려니까 맨날 여기는 환급세액만 발생하고 여기는 납부세액만 발생하니까 A에서 B로 반출할 때도 공급하는 걸로 봐서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해서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이 되는데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랄지 이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납부를 한 군데서 하고 마치 하나처럼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공포한 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포한 걸 보지 않아도 어차피 납부를 한 군데서 하니까 상관없어요. 사업자 단위는 어차피 여기를 다 똑같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일 때만 간주 공급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여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간주 공급적으로 보는 거지 그 외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랄지 사업자 단위 과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자, 지저분하게 써놨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다시. 자, 똑같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역시 공이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승인신청 또는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승인신청은 하려면 승인신청하는 거고 나 이제 주사업장 총괄납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혹은 나 사업장이 과세해보니까 관리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한다면 포기 신청도 20일 전까지 항상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적어도 20일 전까지 여러분 20일 전까지 또 뭐 있어요? 그쵸?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가세는 20일이라는 날이 많이 나와요. 20일 전. 물론 근데 신고는 25일이지만 어떤 신청이나 이런 거 할 때는 20일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 등록상에서 보시다시피 자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보면서 합시다. 회사 등록상에서 몇 가지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사업장 총괄납부랄지 사업자 단위 과세할 때는 몇 가지를 조정해줘야 되는데 어디에 있느냐? 기본상 회사 등록상에서 기본사항에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추가사항. 이 추가사항에서 첫 번째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부가세 신고 방법이 나와요. 근데 기본 세팅이 1번에 있는 사업장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업장별로 신고해요. 사업장별. 그러니까 왜냐면 한 개의 법인이랄지 한 개의 개인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많기는 많지만 그 하나보다는 숫자는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사업장별로 과세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내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랄지 사업자 단위로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총괄납부 첫 번째 총괄납부부터 봅시다. 그래서 총괄납부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총괄납부로 부가선택을 신고 방법 총괄납부로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가신고 방법 총괄납부 그 다음에 이 총괄납부에서 내가 본점이다 라고 한다면 본점 여부에 여를 표시하면 본점에서 코드를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장에 본점인지 지점인지 여부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총괄납부 사업장에 본점이 아니고 나는 종사업장이다. 종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부를 해주고 본점 회사 코드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주사업장으로 내역이 끌어가져요. 여기서 본점은 여부를 본점에서 본점과 본점 여부를 표시해야 되고 뭐 지점이면 지점하고 지점을 표시했다면 본점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프로그램상에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신고상에 그 내역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냥 했더니 제가 이 내역이 안 불러와져요. 아마 대부분 보면은 여기에 본점 여부, 지점 여부 체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총괄납부 승인 신청을 했다면 본점 여부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지점이라면 본점회사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가세 신고 중에서 이 오른쪽에 제일 끝에 오른쪽 구성명세서 3, 세 번째 로마 숫자 3으로 가면은 여기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회사 등록상을 먼저 바꿔놓고 그 다음에 사업장별 부가세 납부 환급 신고서로 가서 여기를 가려면은 일단은 이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사업장뿐만 아니라 종사업장의 내역을 모두 신고서를 저장해 놓고 와야 돼요. 응? 혹은 다른 종사업장은 신고를 하고 뭐 마감해갖고 신고를 상관없어요. 일단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에 모든 부가세 신고서를 저장시켜놔야 돼요. 내용을 다 작성을 해놓고 저장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도 부가세 신고서를 잘못 불렀는데 부가세 신고서를 이 주사업장도, 그러니까 이 주사업장에 총괄납부 하려고 하는 주사업장도 여기 내용을 저장해 놓고 여기까지 다 작성해 놓고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사업장별 부가세 납부 환급 신고서를 와서 여기서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서 해가지고 내가 다 저장해 놨으니까 여기서 불러오기 하면은 각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에 있는 내역들이 전부 다 불러요. 여기는 지금 본점 지점이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본점 지점 내역들이 쭉 다 불러와져요. 그래서 내역이 하나씩 보면서 여기 다른 이 주사업장 것뿐만 아니라 종사업장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맞다면 여기 총괄납부 번호가 있는데, 물론 총괄납부 번호를 예전에는 꼭 입력해야지 신고가 들어갔는데 요즘은 총괄납부 번호를 홈택스에서 관리하는지 실수해가지고 총괄납부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신고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총괄납부 번호를 받았으면은 번호를 꼭 입력하고 저장을 해두세요. 저장한 다음에 다시 신고서로 오셔서 이 내용을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은 원래는 차감 납부할 세액 여기란에 금액이 적어지는데 이 서식을 작성하고 저장한 다음에 주사업장에 신고서를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 총괄 납부할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 금액이 아래로 적어져요. 이 본점 것은 여기 있고 이 하단부에 주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할 세액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7번에 있는 납부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27번에 있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납부서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총괄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에 있는 금액이 납부서로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이 교재 내용에다 실어놨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오기 하면은 불러오고 총괄납부 번호를 입력하시고 하시면 나중에 신고할 때 여기에 총괄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 금액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것까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있죠. 사업자 단위 과세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사 등록에 추가 사항에서 작업을 몇 가지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사업자 단위 과세입니다 라고 사업자 단위 과세에다가 3번 사업자 단위 과세를 표시해 줘야 되고, 여기는 이제 아래에 있는 본점 지점 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 10번에 사업자 단위 승인번호를 여기다 적어주고, 이게 종사업장인지 주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승인번호 적고, 종사업장이 아니면 주사업장이 필요가 없지만 종사업장이면 종사업장 번호를 적어주면 돼요. 종사업장 번호가 01, 뭐 종사업장 02, 뭐 그렇게 종사업 이렇게 이 종사업자 번호를 적어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사업자 단위 승인 번호랑 종사업자 번호를 적어주면은 책에도 교재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한 개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회사를 하나만 정해가지고 하면은 다 모두 하면은 그냥 이런 거 종사업장 번호 안 써도 내가 나중에 신고서에다가 내용을 일일이 적으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프로그램에서 뭐 많으니까 관리할 목적으로 여기에 뭐 주사업장, 종사업장,
이렇게 이 종사업장 1, 2, 3이 적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진 번호를 각각 관리하고 싶다. 물론 세무계산서는 뭐 한 군데 신고하지만 각각 관리하고 싶다 한다면 종사업장 번호마다 이렇게 우리의 프로그램에 등록된 번호마다 종사업장 번호를 입력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입력해 놓은 거 다음에 어디서 불러와요? 두 번째, 사업자 단위 과세의 부가세 납부 환급 명세서를 불러오시면 이렇게 불러오시면 여기서 그 내역이 불러져 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업장을 이 회사를 설정을 여러 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불러오기 하면은 다른 뭐 이 코드가 각각 다른 거에 뭐 일련 번호 뭐 이렇게 종사업장 번호 1, 2, 3 이렇게 불러오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하면 그냥 하나의 사업자처럼 마치 그냥 하나로 그냥 다 관리하면은 여기다가 종사업장에 대한 내역을 하나씩 써줘야 돼요. 그래서 뭐 주사업장, 그다음 종사업장 1 여기 지금 뒤로 안 넘어간다고 해서 안 써지는 게 아니라 사업장 내역을 뭐 이게 쓰잖아요. 써서 넘어가면은 다음이 또 넘어가요. 000 이렇게 넘어가면은 다시 두 번째 칸으로 넘어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와지니까 여러분들이 쭉 아래다가 그냥 사업자 단위 과세를 그냥 하나로만 관리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회사 코드에다가 하나만 관리했다고 한다면 종사업장 내역을 차례로 쭉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불편한 점은 있겠죠. 신고할 때마다 이제 종사업장이 많아. 그러면 신고할 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이제 회사를 코드를 하나 따가지고 해놓으면은 불러오면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여기 회사 코드가 여러 개 있으면 그리고 관리도 별도로 한다면 그렇게 하면은 더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그러면 부가 신고서는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는데 주사업장은 부사업장만 신고 납부예요. 그러니까 이 주사업장에서 이거를 대신 근데 이 사업자 단위 과세 납부 환급 명세서를 작성해야지만 이게 마감이 되고 신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감은 되는데 신고할 때 홈택스 신고가 막혀요. 이 사업자 번호는 사업자 단위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식이 없다고 알려줘요. 내가 이거 작성을 안 했구나라고 하면 이것까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부가신고서에서 마감할 때 이 서식이 불러와졌는지를 보고까지 마감해서 신고해야지 사업자 단위 과세 신고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신고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